자, 수요일의 4부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꾸며지죠.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예, 두 분 다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그 먹을 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먹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밥을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네, 그 정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잠을 가을잠을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잠을 자야 될지 뭐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연휴 때 다들 이제 시골로 내려가시다 보니까 서울에 차가 없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없어서 그건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오늘도 차가 많이 안 밀리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굉장히 야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추석 민심 그러는데 사실은 설 추석 민심이 옛날만큼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 모여도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 살고 또 이제 부모 세대는 이제 농촌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도농의 어떤 그런 여론이 한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정리가 한번 되고 다시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가서 그런 여론이 또 정리가 되고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정치 얘기는 오히려 자기들만의 어떤 온라인 공간에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좀 어르신들도 이제 다 유튜브 시청이나 이런 거 하시고. 아 그럼요. 정보야 뭐 넘쳐 흐르죠. 그렇죠. 그 메신저에 이제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말씀 나누시는 것이지 가족들하고 얘기해봐야 사실 이해를 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지금의 관심사가 정치가 아닐 뿐더러 관심이 있다 해도 또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게 뭐 남는 게 있겠느냐 설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또 모여서 정치를 갖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속칭 삶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삶의 지혜라면 지혜라는 건데 정치를 가지고 굳이 싸우기보다는 명절이라는 거는 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을 나누는 게 좀 더 이제 중요했다. 이게 좋은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김채교 의원님도 가족끼리 모이면 저거 안 해요? 정치기?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유튜브나 종편이 대한민국 국민들 다 정치 박사로 만드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정보도 다 알고 이렇게 하더라 다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누나들하고 매형들이 제가 모르는 걸 많이 알더라고요. 처음 듣는 것도 많아요. 이야, 자, 첫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또 영수회담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영수회담? 이 영수회담 제안이 8번째라며요.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는 하자고 하는데 네. 뭐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방탄 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영수회담에 목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좋을 일도 없을 것인데 뭐하러 이제 이걸 자꾸 요구를 하냐는 생각이 1차적으로는 들었는데 근데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예를 들면 정치적 의도가 어떨 것이다. 앞으로 야당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서 본인의 어떤 영장 기각 이후에 어떤 자신의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을 설파하는 어떤 논리로 쓸 것이다. 어차피 거부될 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뭐 수를 놓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저런 해석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영수회담이 됐든 또는 이제 정당 대표들과의 어떤 모임이 됐든 이것을 한 번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좀 전제가 돼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니 언제든지 우리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정당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국정의 어떤 협의를 요구를 하고 또 협조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또 정부도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를 진작에 사실은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계속 안 만들고 계속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특히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을 회피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할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이 자꾸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작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제1야당 대표만 만나는 거는 좀 이거는 좀 격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 모든 정당의 어떤 대표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내대표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으로서 폭넓게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도 한번 듣고 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자리를 차라리 만들자고 역제안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무응답인 상태여서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김영태 최고위원.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역제안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야 대표 면담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올해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이제 당시에 이제 박강원 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고 이제 자기를 먼저 만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사실상 거절의 의미를 담았던 것도 있고요. 그러한 점을 좀 인지하고 싶고요.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수회담을 고집하기보다는 여야 대표, 뭐 정의당 대표까지 모셔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8번째 제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저 제안마다 솔직히 몇 번째인지 몰랐는데 그렇죠. 네. 우리 작가님이 써준데 8번째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혹시 이게 틀리면 그러면 작가님 책임인가요? 그러면? 뭐 뭐 여덟 번째 아무튼간에. 맞습니다. 제가 네. 확인한 거여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여덟 번째도 맞고 아무튼간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영수회담 제안 안 하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 바꾸셔가지고 또 제안하셨고. 그러니까 제안할 때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굳이 1대1 대담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지난번에 영수회담 얘기할 때 또 했었거든요. 다른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좋으니 어쨌든 민생을 뭔가 논하려면 만나긴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대통령실이 또 응답이 없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나온 제안은 저는 예를 들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갈비나 한번 먹자 김치찌개. 그게 이제 음식이 잠깐만요. 그 네.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거기에 또 돼지갈비를 먹는다. 야, 그 돼지고기만 먹네. 근데 이제 저처럼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예.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일인데. 저도 뭐 돼지고기 좋아해요. 전 비계를 좋아하거든요. 그 사실은 그게 네,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의 자세라고 그래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참 제안을 자세로. 했을 때도 저는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에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통령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서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다 같이 만나자고 하면 되지 뭘 순서를 정해가지고 대통령을 나중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의문이고 또 김기현 대표가 만나자고 할 때 이재명 대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밥이나 먹는 거 의미가 없고 공개 토론을 하자 그랬는데 그냥 만나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면 되는데 왜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꼭 해야 되고 남이 주장하는 거는 못 하겠고 이러면은 영원히 만나자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못 만나는 상황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을 일은 뭔가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생각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 살코기는 이재명 대표 드리고 본인께서 이제 비계를 드시면 되게 배려하는 그 이미지도 있으실 거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비계가 더 맛있어요, 사실은. 예. 갑자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지네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영수회담은 이번에도 사실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가결표 던진 비명계 의원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나 그 홍익표 원내대표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인 것처럼 통합으로 가게 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명확하게 비명과 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예상된 의원들과 함께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안 던지고 있다 보니까 전 사실상 공천 학살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서영교 최고위원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원팀이 돼가지고 나가야지. 그리고 색출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고름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 뭐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당분간은 파열음 내지 않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데 가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서의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와서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지만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지 않았으면 영장이 기각될 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근데 그때 가결되고 나서 색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막 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박광원 원내대표는 왜 사임을 했는지도 잘 맥락이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사퇴를 하고 나서 원내대표 선출을 할 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의 충성서약하듯이 충성맹세하듯이 그런 그림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거는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 것을 뭐 정치인들이라면 누구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직후에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격앙되고 뭐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느라 그런 모습을 비췄는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평화롭게 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다만 그렇지만 또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몇 명 정도는 본보기로 뭔가를 하고 싶겠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인터뷰의 맥락에도 좀 드러나는 건데 공개적으로 발언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든지 뭐 나는 이재명 체제를 반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찬성표 던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윤리심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판단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천이라는 거는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도부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꼭 공천을 해야겠어라고 하는 게 관철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해서 이 사람은 여기다가 공천을 하지 말아야겠어라는 게 작동할 수는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못 받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천에 칼을 쥐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걸 넣고 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면은 지금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총선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비명계에 대한 공천의 불이익이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야 말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당대표 보고 사퇴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는 뭐 정치적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윤리심판원 가동해서 징계를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비민주적인 정당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 과정을 민주당이 다 비판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민주당이 또 가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말씀 똑같이 뭐 내로남불의 정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느냐 틀리냐 그런 것들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체제로는 총선 치르면 불리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자라든지 이런 취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최고위가 이것을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최고위가 해당 행위로 규정을 해놨으니 뭔가가 해당 행위가 있었다라고 규정을 해놨으니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심판원이 뭔가 가동돼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최고위가 해당 행위를 규정한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이제 잘못 이제 단추를 끼운 것이고 그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사실은 비극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갑니다. 보궐사전투표 D-2일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전 당인이니까요. 그럼요. 국민의힘이 이기길 희망하고 있고요.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강서구의 주민분들께서 이제 괜찮아요. 저희 당 아까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막 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당 입장을 저희 당을 또 지지해 주신다면 김태우 후보가 또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당인이시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 당인도 아니고 몸이 가벼운 평론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선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인데 제가 신문들을 쭉 보니까 동아일보라는 신문이 그런 사설을 지난번에 한번 썼어요. 초유의 일이다.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 제공한 정당에서 후보를 내는 거는 뭐 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많았죠. 일이지만 늘 있었던 일이지만 그 원인 제공의 당사자가 또 나온 거는 바로 또 나온 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런 전례를 지금 국민의힘이 만든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리고 그 전례를 만들게 된 진원지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인의 입장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평론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천한 거나 마찬가지인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제 황당한 상황은 뭐냐면 이 국민의힘에 내놓으라 하는 전략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거는 조용히 치러야 될 선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무리수도 있고 또 민주당에 결코 불리한 선거가 아니다라고들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좀 리스크를 좀 축소할 수 있도록 조용한 선거, 지역 밀착형 선거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동네방네 뭐 시끄러운 선거로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인기인들을 강서구에 다 모은 거 아닙니까?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무슨 뭐 이준석 전 대표만 없고 나머지를 다 모은 거 아니에요. 올스타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런 선거를 졌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 이 사고의 흐름이에요. 왜 이런 리스크를 굳이 져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일까? 결국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라는 점에서 저는 참 앞으로도 이런 선거 또 치를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러니까 여당이 이 선거에 만약에 뭐 패배를 가정하는 게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여당이 패배를 한다면 지도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소화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당력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누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지도부에 이제 이런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선거를 얘기를 해서 예,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얘기하고 중국 있는데 책임이라고 할 기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판돈을 막 엄청 걸어가지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기든지 지든지 어느 한쪽이든지 어느 한 정당은 책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다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근데 만일 야당이 또 지게 되면 야당이 패배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야당 내도 그 시끄러워질 거요.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올인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지금 몸이 어쨌든 다 좀 회복이 안 됐는데 이번 주에라도 내가 좀 나가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뭔가를 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어쨌든 승리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게 뭔가 이재명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는 주장은 이제 근거가 완전히 없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선거를 했는데 봐라 이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민주당도 큰 좀 판돈을 걸고 싶은 건데 만약에 졌다라고 그러면 그럼 이제 당내 비주류들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거 봐라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고 해가지고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됐다라고는 해도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에는 상당히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못 치른다는 주장에는 여전히 이제 이유가 있고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여러 얘기 나올 텐데 유지 가능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맥락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당의 네. 대응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D-1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예. 두 분 나오실 때면 이제 선거가 막바지겠죠. 투표 당일이니까.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